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식물 잘 키우는 방법을 검색해 보니까요.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일단 분갈이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도 잘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할 때 비슷하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갈아줘야 되고요. 또 아닌 코인들은 빠르게 또 정리할 줄도 알아야겠죠. 그 역할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무럭무럭 잘할 수 있도록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현재 원천적인 악재였던 러시아 사태가 이제 시장에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는 시점이면서 비트코인은 현재 저항선이 6,100선을 다다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승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또한 상승할 여력이 다분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야 될지 어떠한 시점을 가져야 될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종목 오늘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식목일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선인장도 죽이는 사람이라서 일단 그래도 계좌는 또 지켜드리고 키워드릴 테니까 투더골든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수익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들부터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네, 제가 가지고 온 오늘 악재 이슈는 총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 SEC 위원장이죠. 이 게리 겐슬러가 이제 암호화폐는 많은 혁신이면서 과대 광고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들은 기술적인 중립 자세를 취해야 하고 또 이제 암호화폐가 자본 조달을 하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겠지만 이제 투자자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보호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 발언에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제 미 바이든 행정명령이 되겠죠. 이 꼴에 이제 미 바이든 행정명령이다. 그러니까 불과 제가 2주 전쯤에 말씀드렸었는데. 미 바이든 행정명령이 뭐냐라고 간단하게 말씀 다시 드려보면 이제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제 기획성 확장성을 위해서 이제 기관을 설립하고 또 이제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면서 이제 보장성을 제공하겠다 이런 서명이 되겠는데 그 서명 읽고 나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고 나서 미 상원 의원들이 이 SEC한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이제 기관들의 그러니까 기업체한테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한 자료 제공을 요한다든가 이제 강압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얼마나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미 바이든의 이제 발언 그리고 이 서명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저희들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고 또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 2가지가 있겠습니다. 미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발언을 했었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혁신에 의해서 이제 암호화폐에 많은 혁신이 있지만이라는 발언을 봤을 때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개발성에 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고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토대로 이제 파생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투자자 시장 계속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강조됐던 부분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명령 이에서 이제 기관이 설립되고 법적 제재가 들어온다면 우리 현재 이제 주식시장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앞으로 시장이 더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예측할 수 있고 이제 또 이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번째로 가지고 온 악재 이슈는 IPCC입니다. 그러니까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관한 협의체다라고 아시면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제 탄소 배출 리스크로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있겠는데 이제
그 보고서를 인용해 와서 말씀 설명드려 본다면 이제 지구 평균 기온 상승률 1.5% 내로 제한하려면 2030년도까지 그러니까 온실 가스 순 배출량을 이제 2019년도 당시에 대비해서 무려 43%를 축소시켜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탄소 배출 리스크로 그럼으로써 이제 암호화폐를 밝힌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블록체인을 포함한 IT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집약체로서 이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암호화폐가 어떠한 부분, 그러니까 이 환경적인 요소와 어떠한 그러니까 부분이 관련성이 있냐라고 말씀드려 보면 일단 암호화폐 같은 경우 우리 뭐 백화점 상품권이라든가 혹은 이제 이제 포인트 개념이랑 다릅니다. 이제 기존 중앙 체제인 이제 그러니까 은행 그리고 이제 종이화폐를 매파적으로 만들어낸 부분인 것인데 여기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노드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노드가 발생되면서 노드를 거듭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기 집약적으로 이제 조금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으로 우려돼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악재성으로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전기 생산이 그러니까 탈탄소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현재 가장 친환경적인 대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눈에 보여지는 이제 자동차 탄소 배출이 없다 보니까 친환경적이다라고 인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공기 중이나 뭐 땅을 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전기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장을 돌려야 되고 그 공장 돌리기 위해서는 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도 이제 하드포크 혹은 새로운 알트코인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이제 환경적인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악재성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암호화폐의 위험한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암호화폐에서 많은 혁신이 있지만 과대 광고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좀 앞부분에 주목을 하고 싶긴 한데 암호화폐를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일단 과대 광고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소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기후변화 정보협의체죠. IPCC 보고서에서 이 암호화폐, 특히나 이 비트코인의 탄소 배출 리스크를 다시금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탄소 배출 리스크를 이슈로 든다면 여러 가지 산업군들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신생사업 분야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악재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악재가 지금 생겼는데 네. 지금 두 번째 하신 거랑 제 악재랑 똑같습니다. 네, 같은 그래서 이슈죠. 네, 뭐 노래라도 불러야 되나 지금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뭐 말씀을 또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뭐 탄소 배출 위험 근데 정말 악재가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지금 네. 시장이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장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악재가 나오기는 좀 이르다. 그래서 원래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는 호재만 나오고 내려갈 때는 악재만 나오고 그리고 악재가 나오는 타이밍 또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이 한참 올라가고 끝자락에 악재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죠. 뭐 주의해야 된다, 뭐 하락 가능성이 있다, 뭐 등등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저도 오늘 악재를 좀 악재를 찾아보는데 정말 악재가 없더라고요. 다 호재만 있어요. 다 호재만 있고 악재는 뭐 그냥 뜨문 있는데 뭐 말씀드릴 악재는 뭐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그렇게 뭐 솔직히 뭐 이런 그러니까 악재로 치자면 뭐 있긴 있었지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악재들, 오늘 날씨가 좀 흐립니다. 뭐 이 정도의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도 이제 뭐 쥐어 짜서 갖고 나왔는데 네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해야 될까 좀 싶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이 탄소 배출, 그다음 에너지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코인 중에 파워레저가 있죠. 그래서 할 거 없으니까
파워레저 차트 보면서 또 네. 분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워레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뉴딜 정책, 그 다음 뭐 작년부터도 많이 나왔었어요. 이 뭐 에너지원에 대한 어떠한 뭐 움직임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에너지 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겠다. 정부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죠.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거고 뭐 등등 하다 보니까 이 파워레저 코인을 작년부터 좀 눈여겨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워레저 코인이 뭐 어떻게 또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건데,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에너지 쪽에 좀 쓰이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정확하게 뭐 알고리즘 이런 것까지는 뭐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좀 촉박하고, 이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워레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서 차트가 굉장히 조금 저는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작년에 이슈가 나왔었어요. 이 뭐 작년 뭐 초반의 상승분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간 부분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 쭉 급락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뭐 내려가진 않고요.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고 한번 급등한 이후에 내려왔지만 다시 그래도 시장 상승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에너지원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파워레저는 계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평선들도 그렇고 모든 캔들도 이평선 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평선 자체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린 이 탄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면서 파워레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뭐 탄소 배출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로 나왔을 때는 파워레저가 힘을 더 얻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지금 그렇다면 파워레저를 그냥 막 매수를 해가지고 뭐 지금 뭐 700원인데 10,000원 이건 아니고요. 네, 이건 아니고. 코인도 역시나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겠죠. 물론 이제 주식과는 다르게 주식은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재무제표라던가 아니면 뭐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공시하는 것들을 좀 보았을 때 뭐 이 주식의 뭐 가격의 적정 가격은 뭐 1,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이하라면 올라가겠고 위에 있다면 내려가겠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겠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죠. 적정 가격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아래로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뭐 파워레저 지금 뭐 적정 가격이 솔직히 10,000원, 20,000원, 10만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1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는 뭐 적정 가격이 그래도 조금 이제 높게 평가는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뭐 소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거지,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소극적으로 투자하시라고. 왜냐하면 적정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코인에 그냥 내 투자금은 몰빵.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한 코인에 많이 뭐 들어가봐야 10% 정도, 내 투자금 10% 정도 들어가주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코인은 정말 뭐 미래가 있고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되었을 때 비중을 이 30%, 40%까지 늘리는 거지. 그렇게 투자하지는 마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파워레저 또한 똑같아요. 뭐 탄소 배출 위험에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뭐 이런 말도 이제 세계적인 탄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제 보고서에서 나온 만큼 뭐 조금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이슈가 좀 더 강해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워레저에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하시지 마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암호화폐와 탄소 배출 리스크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슈인데요. 이것조차도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유일무이한 악재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시장 호재만 남은 시장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드는 이슈였습니다. 특히나 이 에너지 메타 관련해서 대장주로 파워레저가 항상 꼽히는데요. 관련해서 차트 분석과 투자 조언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호재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비트필승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호재도 두 가지가 총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이 제미니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로는 이제 20개국에서 3만여 명을 토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따르면 브라질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응답자 41%가 이제 지난해 처음 암호화폐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이번 조사에서 암호화폐를 고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의 가치성이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다 특히 이제 지난 5년 동안 미달러 대비해서 통화 가치가 급락한 이제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응답자 한 64%가 이제 암호화폐 인플레이션 위험의 해지 수단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장기적으로도 보유할 것을 표한 확률이 사람도 많게 나온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냐, 바로 이 해지 수단이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면 현재 제가 두 번째 호재로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현재 러시아 사태가 있죠.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의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면 나는 노동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의식주를 해결해 나가는데 나는 생활의 변화된 것이 없는데 세계적인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의식주가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특히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 입장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온다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먼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고 투기 자산이 아닌 이제 다른 해지 수단으로서 자산을 역할을 보여주는 실사례다. 그렇다고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브라질 같은 경우 인구 수만 2억 1,000명,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2억 7천 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한 해 처음 투자한 사람들이 41%인 것이지 앞으로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할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면서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이 그만큼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 그만큼 이제 현재도 이제 불장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 이런 수요까지 증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시장이 전망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을 때 이제 두 번째 호재로서는 일단 이제 러시아의 추가 제재. 그러니까 우려에도 지금 미증시가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새벽 중으로. 여기서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이제 부차라는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 협상은 더 어려워졌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연합 EU에서 이제 이 우려에 관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 중이다라고 할 정도로 현재 안 좋은 악재성이 맞습니다. 악재성이 맞는데 왜 호재로 가져왔냐? 제가 저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변동폭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천적인 악재 이슈인데 장기전이 우려되면 당연히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증시에도 안 좋고 특히 비교적 더 이제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미증시가 오히려 지금 이러한 장기전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반등을 보여주고 높게 올라와 주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현재 크게 타격을 안 보이고 있다는 걸 저희들은 눈여겨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장기전이 우려돼서 미증시 포함 우리 암호화폐에도 시장의 반영이 이미 선반영되었었고 앞으로도 시장에 이제 장기전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암호화폐나 이제 미증시에는 그렇게 큰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방금 첫 번째 호재랑 연관성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방금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으로써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악재성으로 시장에 반영이 됐다가도 오히려 반등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수요 급증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이것도 기대되고 있는 호재성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20개국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서 이제는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서 전망을 받고 있다라는 게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좀 부각받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주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추가 제재 우려가 있다라는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9%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 러시아발 이슈가 큰 타격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조금은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호재네요. 예, 다행히 안 개쳤습니다 이번에.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또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래도 호재 중에서도 이런 호재들이 있으면은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IT 기업이죠. 카카오가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를 인수했다. 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카카오의 자회사죠. 카카오 자회사, 일본에 있는 자회사. 그러니까 예전에 이름은 카카오 재팬이었는데 지금 3월 31일부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카카오 재팬입니다. 카카오 재팬이 일본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 SEBC라고 합니다. 그 거래소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자,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했다. 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자, 우선은,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를 하겠다. 라는 뭐 취지를 또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카카오 정도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다면 굳이 거래소를 직접 만들어도 될 텐데, 왜 기존에 있던 거래소를 또 인수를 했을까? 라고 또 판단해 보면 사용자 수겠죠. 당연스럽게도.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그 거래소를 지금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새로 거래소를 국내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지금 현재 익숙한 이 거래소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사용자란 말이에요. 지금 사용자 계속 늘고 있고, 그 다음에 20, 30대가 더 크게 폭증을 하고, 그렇다곤 하지만, 그래도 되게 한정된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선 새로 나온 것보다는 인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리브랜딩이라고 하죠. 이제 거래소를 리브랜딩 한다거나, 그렇게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물론 사업적인 전략은 제가 참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제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 생각이 있겠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인수 금액이나 그다음에 이제 지분 관계 이런 것들은 아직 비공개라고 합니다. 비공개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제 생각이지만 인수 금액이야 그렇다 치고 지분은 제일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리브랜딩을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낫지 않겠습니까? 요즘 또 많이 또 이제 다른 사업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대기업 쪽에서 암호화폐 쪽에 이제 거래소로 진출을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움직임은 없지. 이제 다른 자회사, 이제 클라우드 X라던가 등등, 그라운드 X라던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움직임들이죠. 그런데 거래소를 인수했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큰 한 발자국입니다. 정말 큰 한 발자국이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에서 거래 수수료를 벌어서 추가적인 이득을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개별 시장이잖아요.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은 하나의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이제 하는 주식 계좌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살 수 있는 주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삼성 카카오 10,000원이면은 여기서도 10,000원, 여기서도 10,000원인데 거래소 같은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선 10,000원이지만 여기선 9,000원일 수 있고요. 여기서는 11,000원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시장이란 말이에요. 개별 시장에서 뭔가 좀 선두를 좀 치고 나가겠다. 그다음에 암호화폐가 앞으로 좀 이제 크게 발전을 하고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지만 화폐 개혁이 예를 들어서요. 화폐 개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크게 사용이 된다거나 했을 때 정말 크게 앞에서 선도주자로서 조금 이제 뭔가 좀 기득권을 형성을 좀 하겠다라는 의도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가장 좋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른 들어보지도 않았거나 아니면은 들어는 봤지만 살짝 중소기업이거나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대기업, 그다음에 굴지 IT 기업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진출, 확실하게 거래소를 인수하겠다라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호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에서 일본 거래소인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 SEBC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굉장한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카카오 정도의 대기업이면 자체적으로 거래소를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좀 사용자 수를 가져가겠다,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좀 풀이가 되고요. 특히나 이 카카오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행보가 좀 기대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